네,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수요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원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지난 월요일 급등 부담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시총상위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가 진행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2차 전지주 하락에도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지수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낙폭이 제한되었지만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S-오일과 한화 등 상승 모멘텀이 작용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됐습니다. 방산주는 글로벌 수요 확대 기대감의 상승 랠리가 연장됐는데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32개 회원국이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데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에 수혜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EU와의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에 3대 지수가 2% 내외 강세를 보였습니다. EU의 관세 유예 결정과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EU와의 관세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한 점도 투심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한편 5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로 예상치를 상회했고 전월 대비로도 급반등하면서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통화정책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카시카리언은 총재는 관세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일본의 초장기물 국채 발행 축소 전망에 글로벌 공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했고 유가는 이번 주 열리는 오펙 플러스 화상회의에서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관세 관련 새로운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박스권 내에서 소폭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트럼프의 러시아 추가 제재 경고에 방산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독일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EU와의 무역 분쟁 우려가 일단락되면서 미 증시는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엔비디아 실적 등 주 후반에 있을 이벤트로 이동할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머스크가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발언에 급등했습니다. 다만 유럽 판매 급감 소식도 전해져 국내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는 어제 차익 실현 매물 소화가 진행됐습니다. 부담을 덜어낸 만큼 긍정적인 출발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하반기 주식 전략 자료입니다. 이은택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전략 이인택입니다. 하반기 주식 전략 자료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의 단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반기에도 역시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의 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저희가 계속 강조했듯이 사실은 정책 추진 방향이 1기 때와 거의 유사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은 첫 번째로 저희는 호재는 완전 시장이 낙관으로 돌아설 때까지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는 시장이 방심하는 순간에 항상 다시 펀치를 날리는 그런 방식의 협상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날릴까 이걸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기 때를 기반으로 저희가 몇 가지 좀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 측면인데 일기 때는 S&P 500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할 때까지 좋은 뉴스들을 계속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면 그때부터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건 기간 측면에서는 G7과 나토 회의가 정상회의가 6월 하순에 있는데 이때 이유가 저희는 좀 중요한 분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기간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 때문에 증시가 흔들릴 때 저희는 또다시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트럼프의 특징은 사업가 출신이라서 반드시 합의한다는 거예요. 얻은 게 아무리 적더라도 합의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점으로는 저희는 올해 말 한 11월쯤에 있는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인플레를 우려하면서 완화 정책을 테이블에서 치웠지만 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강한 인플레로 직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세가 인플레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기업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을 때, 가격에 전가했을 때 인플레가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관세 부담을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가를 못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플레 우려가 아니라 기업 마진 축소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마진 축소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올해 하반기 매크로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고용과 투자를 축소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 인플레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과 투자가 일시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결국에 연준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내년 더 강세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업종 전략입니다. 업종 전략은 저희가 기존에 제시했던 우주 국방과 로봇, 원전 같은 것들을 유지하면서 금융을 좀 추가했습니다. 우주방송과 원전 로봇은 이미 많이 올랐지만은 랠리의 종료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주방송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트럼프 정부의 외교 국방 전략의 실세라고 불리죠. 엘브리지 콜비의 거부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또한 원전은 AI 시대의 이제 수요 급증에서 탈세계화 이후 신재생 에너지를 대체할 현실적인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탈세계 AI의 수요를 원전이 대체한다가 아니라 과거에 신재생 에너지가 보여줬던 영광을 재현하는 주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주인데요. 금융주는 여러 가지 저희가 B2C 소비주를 주목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B2C 소비주가 돌아가면서 전반적으로 올랐다면은 하반기에 좀 더 정책이 집중되는 금융주가 수혜를 좁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주식 시황 자료입니다. 하이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오늘은 테크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서플라이 체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테크 전쟁은 서플라이 체인 전쟁의 심화 버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서 또 고도화된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5월 중순의 관세 협상 전후로 미국과 중국 모두 테크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방 지출이 대규모로 증액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일에 미국은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의회를 최종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수정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행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부서들이 예산이 2025 회계연도 대비 감소하는 반면에 오직 4개 부서의 예산만이 증액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은 국방부 분이었습니다. 국방부 예산의 증가분이 1133억 달러 정도인데 예산이 감소하는 모든 부서들의 감소분 합계가 1585억 달러입니다. 그만큼 국방부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하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국방부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표 1번에 정리를 해뒀는데 방산, 우주, 조선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24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주도주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국방부 예산이 증가하는 것을 저는 또 단순히 방산, 우주, 조선 이런 방산의 영역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크 전반으로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방부 중에서도 첨단 기술 분야의 R&D를 책임지는 이 다르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국방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이 다르파의 예산도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테크 전반에 대한 미국의 투자 확대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자료는 일본을 스터디하자라는 계획입니다. 일본의 역사와 현재를, 일본 경제의 역사와 현재를 크게 2개의 단계,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4개의 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플라자 합의 이후의 일본 버블 시기, 즉 1985년부터 대략 한 1990년까지의 일본 경제의 역사를 좀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가 급격히 절상되기 시작했고요. 이 엔화 절상의 문제는 2가지 문제를 야기했는데 수출과 수입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역수지 감소였습니다. 엔화의 급격한 절상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2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는 엔화의 급격한 절상으로 인해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됨으로써 수출 둔화의 배경이 됐고, 또 2번째 이유는 생산 시설의 해외 이전이 본격화했다라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이 엔화의 급격한 절상에 따른 경기 둔화로 1986년에는 수입도 크게 둔화하긴 했지만 그 1987년부터는 수입이 오히려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것이 무역수지 감소의 원인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이제 자산 가격의 버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엔고로 나타난 수출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당시 일본 정부는 통화 정책, 즉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을 대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1987년부터 수출이 회복하긴 했지만 높아져 있는 엔화 가치 영향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 버블이 더 본격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86년과 87년이었는데 무려 1987년에 도쿄 부동산 전년 대비 상승률은 65% 정도에 달했습니다. 이런 일본 경제 문제 그리고 자산 가격의 버블이 지금 한국 경제 및 자산 시장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망은 둔화하고 있는 반면에 원화의 강세 전환 그리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대응이 1980년대 후반의 일본과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인데요.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상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하나씩 누적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STO 법제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담당 김지연입니다. 지난 자료에 이어서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을 좀 정리를 하고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토큰증권 STO 법제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토큰의 형태를 띨 증권 이지만 현행 법 체계에서는 그 법적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지만 본격적인 발행과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발의된 이제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자증권법의 경우에는 분산 원장을 전자증권으로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토큰증권의 발행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기존 규율을 유통 단계까지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인가받은 금투업자의 장외시장 운영을 허용하는 등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전반에 걸쳐서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시장에서 실질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발의된 주요 법안들의 일부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입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서 향후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조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후 법률 개정 이후에는 그 시행령이라든지 하위 법령 제정 등을 통해서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또 비정형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기법의 확립,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 등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 규제 정비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토큰 증권을 통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 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인 또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면 고가 자산에 대한 소액 투자의 기회와 다양한 권리 기반 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MNC 솔루션 자료랑 기계 산업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청 담당 정동익입니다. MNC 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5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바닥에서 3배 정도 주가가 오른 상황인데요. 저희는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합니다. 1분기 실적이 매출액 750억 원, 영업이익 95억 원의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연간 매출액의 80~90%가 기존 수주잔고에서 발생하는 사업의 특성상 2분기 이후에도 매출과 이익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44%,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60%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MNC 솔루션은 지난 5월 19일에 인디아의 L&T사와 105억 원 규모의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절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저희는 이 계약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 체계 종합업체를 통하지 않고 해외 방산업체와 맺은 첫 수출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지상 체계업체들이 30에서 40%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부품업체들 중에서 가장 높은 이익률을 기록한다고 하는 MNC 솔루션도 해당 부분 영업이익률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직수출의 경우에는 체계업체들 이상의 수익성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계약뿐만 아니라 향후 유럽 등 해외 방산업체로의 부품 수출 성사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매각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인 상황인데요.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매각을 위해서 시장 반응을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존 방산업체들 혹은 방산 부분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시너지가 기대되거나 추가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인수에 나서거나 혹은 인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에는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중국 굴삭기 시장 관련해서 간단히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4월 중국 굴삭기 판매량은 YOY로 16.4% 정도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약 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증가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50%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HD 현대 건설기계는 36% 정도 증가를 해서 국내 기업 양사 모두 시장 성장률을 갖다가 상회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업체들의 MS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로컬 업체가 4월 달에만 3,030대를 판매를 했고요. 누적으로는 12,000대를 팔아서 전년 동기 대비 25.4%, 캐터필라는 22.9% 증가했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언더퍼폼한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4월 스마트폰 판매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아이테네스 이창민입니다. 4월 스마트폰 판매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를 했는데 계절적 비수기인 반면 이제 미국 판매가 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관세로 인한 가수요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 관세를 스탠스를 계속 바꾸고 있어서 제품 가격이 혹시 상승할까봐 선제적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한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에도 애플과 삼성 등 해외에서 스마트폰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 최소 25% 관세를 6월 말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을 한 바 있어서 이러한 가수요는 5월과 6월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이폰 16e는 기저가 없기 때문에 판매가 괜찮았던 반면 갤럭시 S25는 24 대비해서 다소 아쉬운 판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폰 16e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 첫 달 대비해서는 출시 효과가 약해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판매량이 상당히 견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전기에 대한 전기전자 부품 탑픽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과 TV 등 레거시 제품을 벗어나서 AI와 전기차, 자율주행 등 고성장 산업형 매출이 지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통신 서비스 하반기 전망 자료입니다.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신서비스 담당 김준성입니다. 하반기 통신업종 전망과 주가 핵심 동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포지티브 유지를 하고요. 핵심은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거래소의 우수 밸류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KT의 밸류 프로그램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요. 특히나 자산 회전율 개선이 주요 포인트였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반기에는 통신업종 전반적으로 밸류 프로그램 이행 현황 결과 공유가 주가를 진정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ROE입니다. 일단은 통신사들의 주가는 ROE와 PB, 이제 주가 순자산 매수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른쪽을 참고해 주시면 ROE가 PB의 선행지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5년 통신사들은 평균 ROE는 9.6%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024년 대비해서 3.6%포인트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SK텔레콤, KT, LG플러스 모두 ROE가 뚜렷하게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2024년 기준 PB가 0.7배 수준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ROE 수준에 이제 맞게끔 회복한다라고 하면 주가 동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와 같은 밸류 프로그램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특히나 주주환원 증가가 이슈화 될 전망인데요. 일단은 SK텔레콤, KT는 당기순이익 대비 50% 배당하겠다는 목표, LG플러스는 당기순이익의 40%를 배당할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공식화되면서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밸류 프로그램 시상식에서는 이슈가 된 부분이 자산 회전율 극대화인데요. 일단은 통신사들은 KT 이미 대규모 인적 구조 재편과 저수익 사업 합리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KT 외에도 SK텔레콤, LG플러스 역시도 비핵 심사업 구조조정 및 자산 매각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신업종 전반적인 자산 회전율이 극대화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선 관련 통신요금 정책 그리고 또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시적인 이슈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밸류 프로그램 이행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유되면서 통신사들의 지속 가능 ROE 상승에 더 무게가 실리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예, 다음은 KT 밀리에서제 자료이고요. 한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밀리의 서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1분기 밀리의 서재 실적은 매출액 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한 거고요. 그래서 1분기 호실적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분기 공격적인 마케팅의 영향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료 베이스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레벨이 한 단계 올라선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구독료 인상,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웹툰, 웹소설 등 신규 콘텐츠가 런칭이 되고 KT 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구독자 수 증가 등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과 1분기 실적을 반영한 2025년도 예상 실적은 매출액 92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7억 원으로 전망합니다. 밀리서재는 6월 10일부터 신규 고객의 구독료를 2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즉각적으로 하반기에 실적 개선으로 나타날 전망이고요. B2BC 같은 경우에는 B2C 가격을 베이스로 P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 가격 인상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기존 고객들의 P 증가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내 통신사 해킹 사태 발생 이후에 KT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KT 요금제 번들에 밀리의 서재가 포함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최근 KT 가입자 수 증가는 KT 밀리의 서재 구독자 수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B2BC에서의 Q 증가는 락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해킹 사태의 반사수혜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반사수의 강도나 신규 콘텐츠 런칭 효과 같은 경우에는 예단이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트래킹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듬지팜 자료입니다. 임상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상국입니다. 오늘은 K작물과 K스마트팜의 대표 으뜸기업인 우듬지팜 탐방보고서입니다. 우듬지팜은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스테비아 토마토인 토망고를 생산을 해서 일반 토마토 대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은 매출액 139억 원, 영업이익 3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동업의 핵심은 스마트팜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와 융합인데요. K작물과 K스마트팜의 대표 기업인 우듬지팜의 글로벌 진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농촌 고령화 속에서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스마트팜의 국내외 수요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스마트팜 관련 밸류체인을 수집 계열화한 우듬지팜의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망고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기반으로 작물 다변화 및 이익률 제고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로메인, 버터헤 등 유러피안 채소 재배 등 작물을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국내 최대 규모의 서산 스마트팜 농업 바이오단지가 조성이 될 경우에는 다양한 과체류 재배를 통해서 연간 250억 이상 매출 등 중장기 성장 동력이 기대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첨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